오늘은 3월 12일, 현재 시각은 4시 40분. 오늘도 코스모스를 5장 읽겠습니다. 별은 아주 멀리 떨어져 있다. 언덕이나 나무 위로 올라가도 전혀 가까워지지 않는다. 그리고 구름은 우리와 별 사이를 지나간다. 별은 확실히 구름 뒤에 있다. 달은 천천히 움직이며 별 앞으로 지나가지만 나중에 보면 별이 다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달은 별을 먹지 않는다. 그러므로 별들은 분명 달 뒤에 있다. 별들은 반짝인다. 그들은 기묘하고 차가우며 멀리 떨어져 있는 빛이다. 많기도 하다. 온 하늘에 널려 있다. 하지만 밤에만 하늘에 나타난다. 그들은 도대체 무엇일까? 불꽃을 발견한 후로 나는 모닥불 옆에 앉아 별에 관해 많은 상상을 하고는 했다. 한 가지 생각이 서서히 떠올랐다. 별이 불꽃이라는 생각, 그리고 또 다른 생각이 떠올랐다. 별은 다른 세상의 사냥꾼들이 밤에 피우는 모닥불이겠지. 그렇지만 별은 모닥불보다 작은 빛을 낸다. 그러므로 별은 아주 멀리 떨어진 모닥불임에 틀림이 없다. 하지만 친구들이 내게 물었다. 어떻게 하늘에 모닥불을 피울 수 있지? 어째서 모닥불과 불꽃 곁에 앉아있는 사냥꾼들이 우리의 발치로 떨어지지 않지? 어떻게 저 이상한 부족의 사람들은 하늘에서 떨어지지 않을까? 좋은 질문이다. 나를 괴롭히는 질문이다. 가끔 나는 하늘이 커다란 알이나 나무 열매 껍질의 반쪽이라고 생각한다. 그곳 모닥불 주변의 사람들도 우리를 내려다보고 있을 것이다. 그들에게는 우리가 위에 있는 것으로 보일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우리가 그들의 하늘 위에 있다고 하면서 왜 우리가 그들 쪽으로 떨어지지 않을까 궁금해할 것이다. 하지만 나의 동료 사냥꾼들은 아래는 아래고 위는 위다 라고 잘라 말했다. 이것도 훌륭한 답이다. 우리 중 누군가가 또 다른 생각을 했다. 그는 밤이 하늘에 펼쳐진 커다란 검정동물의 가죽이라고 했다. 그런데 그 가죽에는 여기저기 구멍이 나 있고 그 구멍을 통해서 불빛이 새 들어온다는 것이다. 그의 생각은 별이 보이는 단지 몇 군데만 불꽃이 있다는 것이 아니었다. 그의 생각은 불꽃이 온 사방에 다 있는 것이었다. 불꽃이 하늘 전체를 덮지만 대부분의 하늘은 가죽에 가려져 있으므로 우리는 가죽에 뚫린 구멍을 통해서만 불꽃을 볼 수 있다는 것이었다. 어떤 별은 하늘을 떠돌아다닌다. 우리의 사냥감들처럼, 그리고 우리처럼 몇 달 동안 자세히 관찰하면 그들이 움직인다는 것을 알아챌 수 있다. 손에 붙어있는 손가락들처럼 그들은 모두 5이다. 그들은 별과 별 사이를 천천히 떠돈다. 만일 별이 모닥불이라는 가정이 사실이라면 이 별들은 커다란 불을 들고 다니는 방랑하는 사냥꾼들인 셈이다. 하지만 나는 어떻게 가죽에 뚫린 구멍이 돌아다니는 별이 될 수 있는지 모르겠다. 구멍을 뚫으면 그 구멍은 뚫린 바로 그 자리에 있어야 하지 않는가? 구멍은 움직이지 않는다. 또 나는 자신이 불꽃의 하늘로 둘러싸여 있지 않기 바란다. 가죽이 떨어진다면 밤하늘은 밝아진 것이다. 너무 밝을 것이다. 마치 사방에 불꽃이 있는 것처럼 나는 그렇게 되면 불꽃 하늘이 우리를 전부 잡아먹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어쩌면 하늘에는 힘센 이들이 두 편으로 갈라서 있는지도 모르겠다. 불꽃이 우리를 잡아먹기 바라는 나쁜 이들, 그리고 불꽃이 우리에게 닿지 않도록 가죽으로 막아놓은 이들, 이 좋은 이들에게 어떻게 고맙다고 해야 할지 알아야겠다. 나는 과연 별이 하늘에 떠있는 모닥불인지 잘 모르겠다. 나는 별이 가죽에 뚫린 구멍인지도 모르겠다. 대단히 힘이 센 불이 우리를 내려다보는 구멍인지도 모르겠단 말이다. 어떤 때에는 이렇게 생각하다가
또 다른 때에는 저렇게 생각하게 된다. 모닥불도 구멍도 아닌 내가 알지 못하는 그 무엇인가 다른 것이라 생각했더니 모든 게 이해하기 너무 힘들어졌다. 통나무에 목을 대고 반드시 누워보자. 머리가 뒤로 젖혀진다. 그러면 오로지 하늘만 보일 것이다. 언덕도 나무도 사냥꾼도 안 보인다. 그저 하늘만 보인다. 어떤 때에는 하늘로 빠져들어갈 것 같다. 만일 별들이 모닥불이라면 나는 그 주위에 있을 사냥꾼들을 만나보고 싶다. 방랑하는 자들 말이다. 그럴 때에는 하늘에 푹 빠져들고 싶다. 하지만 만약 별들이 가죽에 뚫린 구멍이라면 나는 두렵다. 구멍을 통해 하늘에 빠져들어 힘센 불꽃 속으로 들어가기가 싫기 때문이다. 어느 쪽이 사실인지 알았으면 좋겠다. 모른다는 것을 견딜 수 없다. 수렵채집인 집단에 속한 모두가 별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했다고는 믿지 않는다. 여러 시대에 걸쳐 소수의 사람들이 이 중 한 가지 생각을 했을 것이다. 단 한 사람이 이 모든 생각을 다 하지는 못했을 것이다. 그렇지만 이 정도의 정교한 생각들은 원시 공동체의 집단에서 흔히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보츠와나 공화국 칼라하리 사막에 사는 쿵족도 은하수를 그들 나름대로 설명할 줄 안다. 그들이 사는 위도에서는 은하수가 사람의 머리 바로 위에 떠 있다. 그들은 하늘이 거대한 짐승이고 우리는 그 짐승 뱃속에서 산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머리 위에 은하수는 그 짐승들의 등뼈이다. 그래서 그들은 은하수를 밤의 등뼈라고 부른다. 이렇게 해석해놓고 보면 은하수의 존재 가치가 생긴다. 뿐만 아니라 그 존재가 타당해 보이기도 한다. 콩족 사람들은 은하수가 밤을 지탱하고 있다고 믿는다. 은하수가 아니었더라면 어둠이 산산조각이 나면서 우리 머리 위로 우수수 떨어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멋지고 재미있는 상상이며 설명이다. 하늘의 모닥불이나 은하수 등뼈 같은 비유적 해석들은 대부분의 인류 문화에서 점차 다른 생각들로 대체돼 갔다. 하늘에 있다고 생각한 그 막강한 존재들이 다양한 이름의 신으로 승격됐다. 그들에게는 이름이 주어졌고 계보도 만들어졌으며 그들이 우주 속에서 수행해야 하는 임무도 맡겨졌다. 인간들이 염려하는 모든 일을 관장하는 남신 또는 여신이 정해졌다. 신들이 자연을 다스렸다. 신들이 직접 개입하지 않는 이상 아무 일도 일어날 수 없었다. 만일 그들의 기분이 좋으면 식량이 풍부해졌으며 따라서 인간도 행복해질 수 있었다. 하지만 만일 무엇인가 신들을 언짢게 했다면 그것이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 해도 그 결과는 무시무시했다. 가뭄, 폭풍우, 전쟁, 지진, 화산, 돌림병 등이 인간을 덮쳤다. 그러면 신들의 노여움을 가라앉혀야 했다. 신들을 달래기 위하여 사제와 예언자로 이루어진 방대한 조직이 구성되었다. 하지만 신은 변덕스러웠기 때문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몰랐다. 그리고 여전히 자연은 신비에 쌓여 있었다. 세상을 이해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다. 헤라 여신에게 봉헌된 거대한 신전이 에게해에 있는 사모스 섬에 세워졌다. 헤라 신전은 고대의 불가사의 중에 하나였다. 그러나 지금은 거의 남아있지 않다. 헤라는 처음 데뷔했을 때 하늘의 여신이었다. 또 아테나 여신처럼 헤라 여신도 사모스의 수호신이었다. 훨씬 뒤에 헤라는 올림푸스 신의 우두머리인 제우스와 결혼한다. 그리고 신혼 첫날 밤 사모스 섬에서 지냈다는 이야기가 전해진다. 그리스 종교의 가르침에 따르면
이때 헤라의 유방에서 힘차게 뿜어져 나온 젖이 밤하늘에 흘러서 빛을 내는 띠가 됐다고 한다. 서구인들이 은하수를 부를 때 적길 밀키웨이라는 단어의 어원이 바로 여기에 있다. 어쩌면 이 신화에는 하늘이 지구를 기른다는 통찰이 담겨 있는지도 모른다. 만약 그렇다면 우리는 은하수의 원래 의미를 수천 년 동안 잊고 있었던 셈이 된다. 우리 거의 대부분은 변덕스럽고 심술궂은 신들에 관한 이야기를 지어내서 생존의 위협에 대처하려 했던 사람들의 후손이다. 오랫동안 자연에 대한 종교의 피상적인 해석이 자연을 이해하려는 인간의 본능을 가로막아 왔다. 호메로스 시대의 고대 그리스에서는 하늘과 땅, 천둥, 번개와 폭풍우, 바다와 지하세계, 불과 시간, 사랑과 전쟁 모두 신들이 관여했다. 나무와 풀숲 한 구석, 자연 어디에나 요정이 살았다. 수천 년 동안 인류를 억눌러 온 생각은 이 우주가 눈에 보이지 않고 이해할 수 없는 신 또는 신들이 시를 당겨 조종하는 꼭두각시 연극이라는 생각이었다. 이런 생각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여전히 우리 주위에 살고 있다가 우리 주위에 여전히 살고 있다. 그러다가 2500년 전 이오니아에서 새로운 깨달음의 기운이 일기 시작했다. 이 깨달음의 진원지는 사모스 섬이었다. 그리고 동부 에게해 주변의 섬과 해안가에서 번성하기 시작한 그리스령의 식민지가 이 깨달음의 진앙이었다. 베들의 왕래가 활발한 무역의 중심지에서 모든 것이 다 원자로 이루어졌다고 믿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인간과 다른 동물이 원래 아주 단순한 형태에서 발생했다는 생각도 태동했다. 인간과 다른 동물이 원래 아주 단순한 형태에서 발생했다는 생각도 태동했다. 질병은 악마나 신이 만든 것이 아니라는 깨달음도 고개를 들었다. 지구는 단지 태양 주위를 도는 행성이라고 믿는 사람들이 생겨났다. 그들은 별이 매우 멀리 떨어져 있다는 사실도 깨달았다. 이러한 사고의 혁명을 통해서 사람들은 혼돈에서 질서를 읽어내기 시작했다. 고대 그리스인들은 태초에 형태가 없는 혼돈이 있었다고 믿었는데 그 내용은 창세기 9절과 일치하는 것이었다. 혼돈의 신 카오스가 먼저 밤의 여신을 만든 다음 짝짓기를 했다. 거기에서 태어난 자손들이 결국은 모든 신과 인간이 됐다. 혼돈으로부터 이렇게 우주가 탄생했다는 생각은 그리스인들의 자연관과 잘 맞는 것이었다. 변덕스러운 신들이 다스리는 예측 불허의 세상이 자연이라는 그들의 자연관과 상통했다. 하지만 기원전 6세기에 이오니아에서 새로운 사조가 태동했다. 그것은 인류 사상사에서 가장 위대한 생각들 중의 하나이다. 고대 이오니아인들은 우주에 내재적 질서가 있으므로 우주도 이해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하기 시작했다. 자연현상에서 볼 수 있는 모종의 규칙성을 통해 자연의 비밀을 밝혀낼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자연은 완전히 예측 불가능한 것이 아니며 자연계에도 반드시 따라야 할 규칙이 있다는 것이다. 그들은 우주의 이렇게 훌륭하고 정돈된 질서를
코스모스라고 불렀다. 하지만 왜 이오니아에서인가? 왜 특별할 것도 없는 동부 지중해 구석의 전원적인 해역과 섬에서 시작되었다는 말인가? 왜 인도, 이집트, 바빌로니아, 중국, 중앙아메리카에서가 아니었을까? 중국의 천문학은 수천 년 동안의 전통을 가지고 있다. 중국인들은 종이 제조 기술과 인쇄술, 로켓과 시계, 그리고 비단과 도자기를 발명했으며 대양을 항해할 수 있는 해군도 가지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에서 이러한 생각이 태동할 수 없었던 이유는 무엇일까? 어떤 학자들은 중국 사회가 지나치게 전통적이어서 새로운 생각에 눈과 귀를 막았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그렇다면 또 인도는 왜 아니었을까? 인도야말로 수학이 고도로 발달했던 문화와 풍요로운 삶을 누렸던 나라가 아니었던가? 몇몇 역사가를 포함해서 사람들은 인도인들이 우주를 생과 사가 영원히 반복되고 영혼들과 우주들이 끝없이 순환하며 모든 것이 아주 정해져 버려서 새로운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찾아볼 수 없는 세상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그랬다고 생각한다. 마야나 아스텍 사회는 왜 또 아니었던가? 그들은 천문학 수준도 상당했고 인도인들처럼 거대한 수에 매혹되어 있지 않았던가? 어떤 역사가들의 견해에 따를 것 같으면 그들에게는 기계를 발명할 수 있는 재능과 기계 발명에 대한 자극이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마야와 아스텍 사람들은 아이들의 장난감을 제외하고는 수레바퀴조차 발명하지 않았다. 이에 비하여 이오니아인들에게는 몇 가지 유리한 점이 있었다. 우선 이오니아가 섬들을 중심으로 발달한 세계였다는 사실이다. 섬마다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섬 생활에서 겪게 되는 고립은 비록 불완전할지라도 다양성을 가져다 주었다. 다양한 환경에 놓여 있는 여러 섬에서 다양한 정치 체제가 발달했다. 섬마다 스스로를 다스리는 방식이 달랐던 것이다. 모든 섬들의 사회적, 지적 다양성을 하나로 묶을 만한 강력한 중앙 권력이 없었기 때문에 자유로운 당구가 가능했다. 따라서 미신을 조장해야 할 정치적 필요도 약했다. 그리고 다양한 문명권들과 달리 이오니아인들은 한 문명의 중심이 아니라 여러 문명권이 교차하는 길목에 있었다. 페니키아의 음성 알파벳 기호를 처음으로 그리스어에 사용한 곳이 이오니아였다. 곧바로 이오니아에는 글을 읽고 쓸 수 있는 사람이 갑자기 늘어났다. 더 이상 글을 읽고 쓰는 게 사제나 서기만의 전유물이 될 수 없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생각이 검토와 논의의 대상이 되기 시작했다. 정치 권력은 상인들의 손에 있었고 상인들은 번영의 성패가 달려있는 기술 개발에 적극적이었다. 동부 지중해 연안은 이집트와 메소포타미아의 위대한 문화를 포함하여 아프리카, 아시아, 유럽의 문화가 한데 만나서 교차 배양되던 곳이었다. 그리고 각종 편견, 다양한 언어, 각기 다른 문화에 배경을 둔 사상, 그리고 수많은 신들이 각축하며 서로에게 좋은 영향을 주고 있었다. 당신이라면 동일한 역할을 수행한다고 주장하는 여러 신들의 대결 현장에서 과연 어떤 입장을 취할 수 있겠는가? 바빌로니아의 마르두크와 그리스의 제우스가 자신이 하늘의 신이며 신들이 왕이라고 각기 우겨댄다. 그렇다면 당신은 마르두크와 제우스가 동일한 신이라고 판단할지 모르겠다.
또는 둘이 아주 다른 속성의 신이기 때문에 둘 중 하나는 사제가 꾸며낸 것일 뿐이라고 추론할 수도 있다. 어디 그뿐이겠는가? 하나가 꾸며낸 것이라면 둘 다 꾸며낸 것일 수도 있지 않겠는가? 이런 의심을 바탕으로 신을 가정하지 않고 세상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하는 깨달음이 바로 이 지역에서 일기 시작했다. 참새 한 마리 떨어지는 것까지 제우스의 뜻으로 돌릴 수야 없지 않은가? 이오니아인들은 세상을 이해할 수 있는 원리와 힘, 그리고 자연의 법칙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기에 이르렀다. 중국, 인도, 메소포타미아에서도 시간이 좀 더 주어졌더라면 그들도 과학과 만났을 것이다. 문화는 일정한 박자와 일정한 방식으로 발전하지 않는다. 문화는 서로 다른 시기에 일어나며 서로 다른 속도로 발전한다. 과학적 세계관은 우리의 뇌의 가장 고등한 부분과 잘 들어맞고 그 부분을 아주 잘 설명하며 또 그 부분과 훌륭하게 조화를 이루기에 지구상의 그 어떤 문화권이라도 내버려 둔다면 언젠가 과학을 그 어떤 문화권이라도 내버려 둔다면 언젠가 과학을 발견하게 되고 말 것이다. 다만 한 문화가 다른 문화보다 과학과의 만남에서 앞서거나 뒤설 뿐이다. 그래도 최초는 있다. 그것이 바로 이오니아였다. 과학은 이오니아에서 태어났다. 인류 사상가에서 위대한 혁명이 기원전 600년과 400년 사이에서 일어났다. 혁명의 열쇠는 손이었다. 이오니아의 뛰어난 사상가들 중에는 항해사, 농부, 직조공의 자식들이 있었다. 그들의 손을 써서 물건을 주무르고 고치고 만드는 일에 익숙했다. 다른 나라의 사제들이나 서기들은 부유한 집안에서 태어나 사치 속에 자라서 손을 더럽히기를 싫어했지만 이오니아인들은 근본부터 그들과 달랐다. 그들은 미신을 배척하고 세상을 놀라게 하는 일들을 해냈다. 많은 경우 우리는 그 당시 이오니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단편적이거나 간접적인 이야기를 통해서만 알고 있다. 그리고 당시에 사용된 은유가 오늘날의 우리에게는 낯선 것이라 이오니아에서 벌어진 일들을 명료하게 알기 힘들다. 게다가 몇 세기 지나지 않아 이오니아에서 탄생한 새로운 통찰을 억압하려는 조직적인 시도가 시작되었다. 공교롭게도 우리는 이것을 잘 알고 있다. 이런 이유들 때문에 우리는 새로운 깨달음의 주인공들에게 직접 다가갈 수가 없다. 어떻든 혁명적 사고의 주인공들은 오늘날 우리 대부분들에게는 생소하게 들릴지 모르는 그리스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었다. 이들이야말로 인류의 문명과 인간 정신 발달에 진정한 기여를 한 위대한 개척자들이었다. 혁명적 사고의 주인공들을 내일 만나보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읽겠습니다.